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대 정책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민 정책 지지율이 39%로 여전히 제일 높은 반면 이란 전쟁 33%, 경제 정책 지지율은 32%로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지지율은 취임 시보다 10%포인트씩 급락한 것이지만 공화당원들로부터는 아직 60 내지 80%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 경제에서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이 7월 말 조사에 8월 초 발표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3대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 경제 정책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불법 재류자 체포 추방과 합법 이민 억제 등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율은 39%로 아직 가장 양호했습니다. 이란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3%였고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2%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미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며 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장 높은 트럼프 이민 정책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56%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재류자 체포와 추방에 대해 지나치다는 의견은 47%로 나타난 반면 합법 이민까지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정책이라는 의견이 51%에 달했습니다. 가장 낮은 트럼프 경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미국민들의 65%는 값싼 일반 제너릭이나 스토어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경제가 좋다는 의견은 30%에 불과한 반면 좋지 않다는 입장은 69%까지 올라갔습니다. 응답자의 64%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그로서리에서 일부 품목은 구입을 중단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있다는 미국민들도 62%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당파에 따라 정반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공화당원은 82%나 되는 반면 민주당원들은 8%에 불과해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났고 무당파들은 32%로 조사됐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61%가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원들은 10%에 불과했고 무당파들은 2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이 예상치 못하게 급속 냉각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7월의 실업률은 4.1%로 내려갔으나 일자리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2만 3천 개 감소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반년 동안 비교적 호조를 이어온 미국 고용이 하반기 첫 달인 7월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5년 만에 최저인 61.4%까지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의 일자리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마이너스 2만 3천 개로 후퇴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6월에 하향 조정된 2만 개 증가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8만 3천 개 증가 예측을 완전히 깨는 급속 냉각이어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올 들어 1월에 16만 개 증가였다가 2월에 마이너스 15만 6천 개로 롤러코스터를 탄 후에 증가세로 반등해 3월 21만 4천 개, 4월 14만 8천 개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 6만 3천 개 증가로 둔화되더니 6월에는 2만 개 증가로 더 냉각됐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는 급기야 다시 마이너스 2만 3천 개로 뒷걸음한 겁니다. 7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은 2만 2천 명, 제조업은 5천 명을 증원해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는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2만 2천 명을 늘렸으나 월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도 1만 8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정보업종에서 1만 1천 명, 수송저장 업종에서 1만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4만 명이나 감원했습니다. 소매업종에서도 1만 9천 명, 재정활동에서도 1만 4천 명이나 줄였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연방 3,000명 감원, 주정부 7,000명 증원으로 엇갈리더니 로컬 정부에서 5만 명이나 대거 감원해 이를 합하면 5만 3천 명이나 줄여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고용이 예상과는 정반대로 급속 냉각됨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7월 회의에서 연준의 12인 멤버 중에서 9대 3으로 금리 인상파들이 3명이나 됐으나 고용 냉각 시에는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55%에서 42%로 단 하루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에서 부모 집으로 귀환하는 청년들이 급증해 2025년 말 현재 2,52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급등하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 집으로 돌아와 얹혀 사는 캥거루족들이 코로나 사태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년이 되면 부모 슬하를 떠나 독립하던 미국의 20, 30대 청년들이 부모 집에서 얹혀 사는 캥거루족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부모 집으로 돌아와 얹혀 사는 35세 이하 젊은 층이 2025년 말 현재 2,520만 명으로 코로나 사태보다 많아졌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렌트비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부모 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른바 캥거루족 2,520만 명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돈을 벌고 있지만 소득으로 물가 급등을 따라잡지 못해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34세의 한 여성은 연봉이 6만 달러인데 남자친구와 렌트비를 반 부담하며 생활하다가 이별 후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없어져 결국 부모 집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렌트비를 홀로 부담하고 학자 융자금 상환과 자동차 할부금 등을 내려면 연봉이 8만 5천 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그에 훨씬 미달해 부모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뿐만 아니라 미국민 전체의 내 집 소유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미국 가구 중에 10곳 중 4곳만 스타트홈 구입이 가능하고 나머지 6곳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스타트홈 구입 가능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하위권인 47위에 그친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홈을 구입할 가능성은 21.3%에 그쳤습니다. 이 지역에선 스타트홈 첫 집의 평균 집값이 48만 2천 달러나 되는 반면 평균 연봉은 7만 3천 달러로 나타났고 적어도 14만 달러는 벌어야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중간인 25위 버지니아의 첫집 마련 가능성은 40.9%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의 첫집 평균 가격은 25만 달러인데 평균 연봉은 6만 600달러이고 7만 5천 달러는 벌어야 스타트홈 구입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5위 메릴랜드의 첫집 구입 가능성은 33.7%이고 평균 집값은 29만 6천 달러인데 평균 연봉은 6만 7,300달러이며 9만 달러 이상 벌어야 스타트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취업과 직장 생활에까지 부모가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면접부터 성과 평가, 심지어 해고 과정까지 부모가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자녀를 돕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취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기업 채용 현장에서 부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물론 면접과 복리후생 협상, 직장 생활까지 부모가 직접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 현상이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도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의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는 부모를 뜻합니다. 실제로 한 인력업체에서는 첫 출근 주에 여러 차례 지각과 결근을 한 20대 직원을 해고하자 몇 시간 뒤 직원의 어머니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이 거절하자 항의가 이어졌고 인사 담당자는 이는 회사와 성인 직원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온라인 화상 면접에서는 부모가 화면 밖에서 답변을 알려주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의 지원 상황을 직접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업 박람회에 자녀 대신 이력서를 들고 찾아오는 부모도 있었고, 입사 후에는 성과 평가 결과에 항의하거나 병가 전화를 대신하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헬리콥터 부모의 증가는 청년 취업난과 사회 불안이 가족 단위의 과잉 개입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플랫폼 Z의 실제 조사에서는 Z세대 응답자의 20%가 취업 면접에 부모와 함께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은 취업난과 자녀의 불안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지원자의 독립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Z세대 당사자들 역시 이런 문화가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다며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조언과 정서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채용과 직장 내 의사소통은 성인인 자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생활과 경력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를 기업들에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직접 관세를 낸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일반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관세까지 잇따라 부과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아마존 등 일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소송 등에 대응해 환급금 일부를 환불 또는 가격 인하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놓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환급했습니다. 전체 관세 수입 1,650억 달러에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 신청액만 1,28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 업체들에게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은 물품을 직접 수입한 기업으로 한정됐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전제품과 의류, 생활용품 가격이 오른 만큼 결국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했지만 정작 환급금은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비싸진 가격을 감수했는데도 돌려받는 돈은 없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는 수입업체가 먼저 납부하지만 상당 부분이 판매 가격에 반영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관세를 환급받더라도 이미 인상된 소비자 가격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민주당도 대기업만 환급 혜택을 받고 실제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는 소외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가 무효화된 뒤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적용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10에서 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 역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세가 유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관세는 기업에 환급되고 새로운 관세는 다시 부과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 소비자들은 환급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당분간 관세가 반영된 높은 가격을 계속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와의 전쟁에서 1년 반 동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2,300억 달러 상당의 사기 행위를 포착해낸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564억 달러는 즉각 지출을 중지시켰으며 이미 집행된 555억 달러를 환수한 것으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추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태스크포스를 직접 지휘하면서 주요 복지 프로그램들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스탬프,
주택보주 등에서 만연돼 있는 사기 행위에 대한 태세적인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실시된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 중소기업청의 EIDL, 비상대출 등에서의 사기 신청과 지급에 대한 후속 조사도 진행해 왔습니다. 백악관이 6일 공개한 202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반 동안 사기와의 전쟁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 사기 행위로 포착한 규모는 2,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564억 달러는 지급을 즉시 중지시켰고 이미 지출된 555억 달러는 환수 조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사기 포착 2,300억 달러 가운데 가장 많은 부처는 연방보건복지부로 96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CMS에서 관할하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신청과 지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에서 포착된 사기 규모는 670억 달러인데 이는 대부분 SNAP, 즉 푸스탬프, 식료품 보조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에서 발표된 사기 금액은 70억 달러인데 팬데믹 시절 종업원 급여를 보장하면 무상 지원했던 PPP 프로그램 사기로 보입니다. SBA 중소기업청에서 포착된 사기 규모는 1229억 달러인데 이는 팬데믹 시절 긴급 대출했던 EIDL 융자에서 부정 신청과 융자를 밝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회계년도에서 신청됐다가 사기 의혹으로 지출이 중지된 예산 규모를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와 메디케드에서 461억 달러나 되고 SNAP 5억 8천만 달러이며 연방노동부 25억 달러, 중소기업청 1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제출된 부분을 환수한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급분 305억 달러를 다시 걷어들였고 중소기업청의 긴급 재난융자 226억 달러도 환수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연방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12월까지 연방정부 운영이 가능해지는데요. 지난해 역대 최장 셧다운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기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오는 12월 11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주 안에 상원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 프로그램과 재난구호기금, 함정건조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의회가 승인한 연방보조금 집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세출위원장은 정부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보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하원이 휴회 중인 만큼 최종 처리는 다음 달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임시 예산안은 정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유지하는 조치로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연말까지 본 예산 협상을 이어가야 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우려는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발효되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본 예산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의 기능 정지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의회가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국립공원 운영과 각종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43일 동안 역대 최장 셧다운을 겪었고 항공 운영 차질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당적 합의로 당장의 셧다운 우려는 줄었지만 본 예산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연말까지 여야의 예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신 대형 SUV와 픽업 트럭 판매가 늘면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냈던 유럽 업체들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선택 변화가 앞으로 자동차 가격과 시장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열풍이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미래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에는 대형 SUV와 픽업 트럭 판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올해 연간 실적 전망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미 국내 판매 회복에 힘입어 조종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 정부의 높은 관세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제한된 데다 배출가스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GM은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소비자들의 대형 트럭과 SUV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중심 전략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소비자들이 충전 편의성과 가격, 실용성을 고려해 다시 익숙한 내연기관 차량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품질과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자 선택의 변화는 앞으로 차량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SUV와 픽업 트럭 생산을 늘릴 경우 전기차 할인 경쟁은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인기 내연기관 차종은 공급 확대에 따라 가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업체들이 현재의 실적에 안주해 전기차와 차세대 기술 개발을 늦춘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내연기관 차량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은 결국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기생충에 오염된 식품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달걀과 냉동 블루베리 등 식품 관련 감염 사고도 잇따르면서 미국의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건당국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생충 감염 장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감염 이후 장 질환과 탈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성 장 질환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설사와 복통, 식욕 부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회복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올여름 미국에서는 감염 사례가 1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미시간주에서만 11,000건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주요 감염원으로 보고 관련 제품을 리콜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염된 채소를 충분히 씻는 것만으로는 기생충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며 리콜 대상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뿐 아니라 다른 식품을 통한 감염 사례도 잇따르면서 미국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과 대장균 감염이 확인된 냉동 블루베리,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일부 치즈 제품까지 잇따라 리콜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철 고온 환경으로 식품 오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유사한 집단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현재 여러 식품매개 감염 사고를 동시에 조사하고 있으며 오염된 식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세균과 기생충이 번식하기 쉬운 만큼 리콜 대상 식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과일과 채소의 원산지와 유통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층, 기저질환자는 식품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